정부의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안에 대한 국내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해외 투자은행들까지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동의자가 13만 명을 넘은 데 이어 외국계 자금 이탈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정부를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한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죠. 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에 동의한 숫자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13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현재까지 총 13명의 민주당 의원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여권에서도 의견이 갈리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개 발언 자제령을 내리고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 지도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내 의견을 바탕으로 기준을 재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IB들의 반응도 싸늘하다고요. 네, 시티그룹은 한국의 부정적인 세금 뉴스와 관련해 신흥 아시아 시장에 대한 자산 비중을 중립으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티그룹은 이번 세금 개편은 시장 가치를 높이려는 코리아업 프로그램 취지와 반대라며 하방 압력이 더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세금 정책의 불확실성을 지적했고 홍콩계 증권사 CLSA는 단기적으로 증시가 반시장 정책에 실망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CLSA는 채찍은 있고 당근은 없다며 금융, 지주사 관련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BS 비제 정보윤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으로 2%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이상 기후로 인해 과일과 채소값이 떨어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소지연입니다. 올해 7월 정말 너무 더웠는데 이 폭염 때문에 물가가 뛰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6.52로 1년 전보다 2.1% 올랐습니다. 지난 5월에 2% 아래로 떨어지는 듯 했지만 6월부터 2달 연속 다시 2%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과일, 채소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철 과일은 수박이 20.7% 뛰었고 시금치는 무려 78.4%로 한 달 사이에만 2배 급등했습니다. 이 밖에 배추도 25%, 상추 30% 등 폭염에 약한 잎채소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바다 수온 상승에 고등어 가격이 12.6% 오르는 등 수산물 가격도 7%대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도 여전하죠. 네, 가공식품은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인데 4.1% 올랐습니다. 특히 커피 가격이 15.9% 급등했고 햄과 베이컨 7.1%, 빵도 6.4% 올랐습니다. 이런 식재료 물가와 인건비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외식 물가도 지난달 3.2%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는데요. 가성비 도시락 프랜차이즈인 한솥이 최근 최대 20% 제품값을 올리는 등 업계의 가격 인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지난달 있었던 SGI 서울 보증보험의 전산 시스템 장애로 대출 신청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그런데 SGI 서울 보증에서 A4 용지 약 30억 장 분량, 높이로는 400km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탈취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어디서 나온 주장인가요? 네, 보안업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보안기업 핵만학은 X 게시물을 통해 건나 해킹그룹이 SGI 사이버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13.2TB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라는 최근 서울보증 해킹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랜섬웨어 이름인데요. 핵만학이 인용한 건라의 게시물은 이 조직이 운영하는 다크웹 주소에 올려져 있습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13TB의 데이터를 텍스트로 풀어보면 A4 용지 약 30억 장 분량이라며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어떤 개인정보들이 유출됐을까요? 네, 서울보증의 해킹 당시 금융감독원과 함께 현장 점검을 했던 금융보안원은 해킹그룹의 주장일 뿐이라며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보업계 관계자는 민감 정보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이름, 주민번호 등 일반 정보와 달리 기관에서 대출받은 내역이나 신용평가 등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등록하는 더 민감한 정보를 의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보증은 지난달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사흘 만에 핵심 전선 시스템을 복구했습니다. 당시 서울보증은 탈취한 정보에 대한 해커의 금전적 요구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서울보증은 내부 정보가 실제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며 민감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홍콩 ELS 사태로 인해 앞으로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을 가입할 때 녹취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투자자의 정보를 더 정교하게 모으고 정확히 안내해서 불안전 판매의 소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녹취 범위를 확대한다고요? 네, 앞으로 금융사가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할 경우 투자자 정보를 작성하는 적합성 평가 시점부터 녹취를 시작합니다. 만약 투자자가 자신의 정보를 작성하는 시점에 녹취를 거부하면 금융사들은 결과를 안내하는 시점부터 녹취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을 설명하는 설명 의무 이행 단계에서부터 녹취했는데 확대된 겁니다. 앞서 지난 2021년에 처음으로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녹취 의무가 생긴 이후 4년 만에 확대된 겁니다. 이번 개정은 금융투자 상품의 불안전 판매를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감독 규정 개정안에 따른 금융투자협회의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홍콩 ELS의 경우 판매단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불안전 판매 소지가 생겼던 바 있는데요. 금융당국에서 이 같은 위반 사항이 공통적으로 적발돼 은행은 20에서 30%, 증권은 20에서 40% 수준의 기본 배상 비율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투자자의 정보를 더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바뀐다고요? 네, 투자자의 손실 감내 수준도 더 쉽고 정교하게 파악하는데요. 기존에는 4단계로 나눠 원금 기준 수십 % 범위를 문구로 응답하게 했는데요. 이제는 수십 % 이내 손실 감내 가능이란 문구로 6단계로 나눠 세분화했습니다.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 예정 기간도 추가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판매 방식은 오는 25일 이후 금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한 뒤 시행됩니다. SBS BG 이민호입니다. 블루오션 거래 중단 사태로 미국 주식의 주간 거래가 중단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주간 거래 재개가 불투명한 가운데 증권사들은 애프터마켓의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어느 증권사가 거래 시간을 확대하나요? 네,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2일부터 미국 주식의 애프터마켓 거래 시간을 확대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서머타임 기준 기존에는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열어뒀던 애프터마켓을 오전 8시 30분까지 3시간 30분으로 확대하는 건데요.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에서의 총 거래 시간은 프리마켓과 정규장 그리고 애프터마켓을 포함해 15시간 30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써 내년 주간 거래 서비스가 재개될 경우 미래에셋증권 내 미국 주식 거래 시간은 23시간 30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많은 고객의 요청이 있었고 추후 미국 주식 24시간 거래를 위해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애프터마켓을 확대하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 토스증권은 애프터마켓 거래 시간을 오전 8시 50분까지로 1시간 50분 확대했고 삼성증권도 기존 7시 30분에서 8시까지로 30분 늘렸습니다. NH투자와 KB, 하나, 한투증권 모두 출근길에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확대된 애프터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사들이 애프터마켓 거래 시간을 늘리는 건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주간 거래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인데요. 이에 더해 주간 거래가 재개될 경우 애프터마켓 거래 시간을 늘려두면 사실상 24시간 동안 미국 주식 거래가 가능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한과 삼성, 메리트, 현대차증권 등은 상대적으로 짧은 애프터마켓 등을 운영 중이라 추후 거래 시간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모레부터는 특정 은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하나만 있으면 다른 은행에서 로그인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각 은행에서 따로따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어느 은행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나요?
네,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세 곳입니다. 이들 세 개 은행은 오는 7일부터 인증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지난 5월 이들 세 개 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까지 총 6개 시중은행이 이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각사의 모바일 뱅킹 앱에 있는 인증서로 다른 은행 앱에서 인증이 가능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인증이 가능해 유심복제나 대포폰 이용 등 금융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입니다. 당초에는 7월부터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시스템 개발과 타행 앱과의 호환성 등을 이유로 이제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세 개 은행은 언제 서비스를 시작하나요? 네, 연내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나머지 세 개사는 먼저 시작한 세 개사보다 시스템 개발을 늦게 시작해 서비스 개시도 늦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먼저 시작한 은행들의 서비스 운영과 오류 상황 등을 지켜보고 각 은행별로 준비되는 대로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에는 한 은행의 인증서로 6개 은행에서 본인 확인 후 로그인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의사나 대학 교수 등 일부 고소득층이 50억 원 상당의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하거나 구매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제품에 이윤을 붙여서 되팔기까지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한 사실이 적발됐다고요? 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52억 원 상당의 고가 위스키 5,435병을 정식 수입 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피한 대학 교수, 기업 대표, 의사 등 10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렇게 밀수입한 위스키에 이윤을 붙여 국내에서 재판매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세관은 관세 등 41억 원을 추징하는 동시에 이들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밀수입 수법도 다양했다고요? 네, 기업 대표 A씨는 총 388회에 걸쳐 해외 위스키 판매 사이트 등에서 구매한 위스키 3억 4천만 원어치를 지인 11명 명의를 이용해 분산 수입했는데요.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해 약 5억 원의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거나 포탈했습니다. 의사 B씨의 경우 해외 직구로 한 병에 수천만 원 하는 고가의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품명을 유리 제품으로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약 8억 원의 세금을 피했습니다. 서울세관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150달러를 초과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외 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 고가 물품을 구매한 뒤 정식 수입 신고 없이 탈세하는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산재가 반복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포스코 ENC의 사업장에서 또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의민 포스코 ENC 사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선 지 불과 엿새 만에 근로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먼저 사고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34분쯤 광명시 옥길동에 위치한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가 심정지 증세를 보여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는데 현재 호흡은 회복했으나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지하 18m 지점의 양수기 펌프가 고장을 일으키자 이를 점검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감식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포스코 ENC를 콕 집어서 질책을 하고 또 회사 대표가 공개 사과까지 했는데 사고가 연이어서 발생하네요. 네, 이번 사고 현장은 109로 국토교통부가 발주하고 포스코 ENC가 시공을 맡은 곳입니다. 올해 포스코 ENC 시공 현장에서는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4월에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또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 수차례 사망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 올해만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하게 질타했고 정의민 포스코 ENC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사고가 발생한 광명 서울 고속도로 현장은 안전점검에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 작업을 재개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SBS 비즈 윤지입니다. 불닭볶음면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삼양식품이 공장 근로자들에 대해 장시간 야간 근무를 운영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농심과 오뚜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에 따라 SPC에 이어 주요 라면 업체들이 근무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라면 공장의 근무제에서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된 건가요? 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을 제조하는 밀양 2공장 등 생산직 직원들에게 매달 초과 근무 동의서를 받아 특별 연장 근로를 하는 등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8시간이 넘는 2교대 근무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야간 근무조는 주 5일에서 6일을 연속으로 밤새워 일해야 했는데요. 삼양식품 측은 최근 10년간 수출액이 약 45배 증가해 불가피하게 특별 연장 근로를 했다면서도 추가 근로는 법적,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삼양식품은 오는 9일부터 아예 연장 근로를 없애는 한편 2조 주야간 막교대 방식의 근무 형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삼양과 마찬가지로 2교대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농심과 오뚜기도 근무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사고가 잇따랐던 SPC도 근무제 개편에 나섰죠. 네, SPC그룹은 지난달 27일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시화공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야간 근로와 노동 강도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르는 건데요. SPC그룹은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고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같은 근무제 개편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자칫 운영상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트럼프식 보호무역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 활동을 활성화하면서 통상 다변화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정부가 WTO 퍼블릭 포럼에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고요? 네, WTO 퍼블릭 포럼은 WTO가 각국 정부, 기업, 학계 등 인사를 초청해 세계 교역과 다자 무역 체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디지털 무역 환경의 촉진, 창출, 보존인데 우리나라는 AI 무역 시대와 리스크, 무역 분쟁 해결을 주제로 내달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세션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WTO 퍼블릭 포럼에 직접 참여하는 건 지난 2021년 당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화상 참여 이후 4년여 만입니다. 당초 산업부는 서울에서 자체적인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WTO 측 제안을 받고 현지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참여를 결정한 구체적인 배경은 뭔가요? 네, 통상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고민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트럼프 관세 등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면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런 조건부 자유무역 시대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졌습니다. 게다가 다자무역 체제는 견제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는데요. 당장 관세 협상에서 미국과 이견이 불거졌던 쌀 개방만 봐도 우리나라는 중국, 베트남, 미국 등 5개국 쿼터를 두고 있어서 미국 수입만 늘릴 경우 WTO 협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WTO에 적극 참여해서 좀 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포럼이 국제기구 간 논의의 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무역 상대국들의 돈을 뜯어내고 있다는 미국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세 정책이 일종의 수금 활동이 됐다는 지적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보도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은 그의 거래 기술 접근 방식과 유사하다며 상대국의 투자 약속 형태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천문학적 수준의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요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 액화천연가스 구매 약속을 통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춘 우리와 역시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일본, 유럽연합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신문은 통상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협상 방식에 대해 교역 파트너와 협상하는지 교역 인질과 협상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우익성향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컨 부소장은 의심할 여지 없는 글로벌 강탈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카드를 계속 꺼내고 있죠. 네, 이번엔 인도가 타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는 막대한 양의 러시아산 석유를 사서 대부분 시장에 팔아 큰 이익을 얻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인도의 25% 상호 관세와 함께 추가적인 페널티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는 7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발효일을 앞두고 인도와 러시아를 묶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 프레스티지석과 일반석의 중간 좌석 등급인 프리미엄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석보다 1.5배가량 넓은 프리미엄석은 일반석 정상 운임 대비 110%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기내식, 수화물 위탁 등 프레스티지석과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대한항공은 우선 중단거리 노선에 프리미엄석을 적용하고 항공기를 추가 투입해 순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